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6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나라입니다. 송나라가 거란 요나라가 되죠. 요나라에게 밀려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남송이죠. 그 요나라를 원과 함께 손을 잡고 공격을 했는데 남송에서는 원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고 결국은 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쪽 몽골 쪽에서는 칸이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칸은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간이라고도 읽고 한이라고도 읽습니다. 이것은 몽골어를 한자의 음을 빌어서 표기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양쪽으로 표기하게 되는 것이죠. 징기스라고 하는 것은 용맹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원나라의 약사와 그리고 원의 세계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이 남하를 하면서 이 힘에 밀려서 송은 양자강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송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당시를 북송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남송도 정벌할 수 있었겠지만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송나라와 같은 정주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공을 받고 이들이 생산해내는 것과 교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송은 요나라에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농업 생산력이 성장하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보다도 이 시대가 훨씬 더 문화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번성했던 거예요. 번영했습니다. 그 토대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이기작입니다. 이모작과 이기작은 다르죠. 기는 횟수입니다. 벼농사를 1년에 2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처럼 봄에 벽실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고 다시 가을에 보리씨를 파종하는 이것은 이모작입니다. 쌀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굉장히 생산력이 높죠. 그러면서 그 생산력이 높은 것을 이용해서 다시 2번을 농사를 지으니까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송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쪽 인도차이나 쪽,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과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나라 이전에 군벌들이 있었죠. 군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남송시대는 문치였습니다. 강동 6주를 되돌려받은 서희의 경우에도 문관이죠. 무관이 아닙니다. 즉 전쟁을 하더라도 문관이 총책임자가 되고 그 밑에 무관인 장수를 거느리는 겁니다. 이것이 문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왕비, 황후의 핏줄들, 여자 쪽의 핏줄을 척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비나 황후의 핏줄, 이들을 외척이라고 합니다. 바깥 외자를 붙여요. 할아버지도 친할아버지냐 외할아버지냐 이렇게 구분하죠. 이 외라고 하는 것은 엄마 쪽의 핏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자 쪽의 핏줄이에요. 외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신화를 척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척신들은 자기 집안, 자기 핏줄만 생각하겠죠. 그래서 파로 나뉘어서 싸움을 벌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당파 싸움을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남송은 이렇게 번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막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원래 송나라 시대 때의 수도였던 카이펑, 개봉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슬쩍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금나라와 연합을 해서 요 나라를 멸망시킬 때 약속이 뭐냐? 요 나라의 영토는 넘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금의 영토를 인정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카이펑을 차지하다 하니까 이쪽에서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나라가 남송을 공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나라도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족, 즉 사방이 땅으로 둘러싸여 있죠. 바다를, 강을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송은 강과 호수가 많아서 이 금나라의 주력 부대가 기마병인데 기마병들은 이 강과 호수의 전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마병이 힘을 잘 못 쓰죠. 또한 남송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곽을 쌓고 도시를 중심으로 금나라에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송 입장에서는 이 금이 다시 골치 아픈 골치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북쪽 지역에서 몽골이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남송은 몽골과 힘을 합해가지고 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45년간의 전투를 통해서 결국 몽골은 남송을 멸망시키는데 그 전에 이 시기에 몇 년 전에 이들은 제국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정식으로 원이라고 하는 칭호는 1271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몽골에서는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징기스칸과 쿠빌라이 칸입니다. 징기스칸인데 이 칸이라는 건 뭐냐? 자, 쌍용 렉스턴의 칸이라는 차이 있죠? 칸은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최고란 뜻으로도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징기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용맹한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부족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부족이 연합을 하면 그러면 이제 부족회의에서 자기 부족연합의 우두머리를 뽑는데 그 우두머리가 바로 징기스칸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부족장의 우두머리 그에게 붙여진 칭호가 바로 징기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징기스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은 이게 이제 징기스칸의 얼굴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는 칸이라고도 쓰고 그리고 간이라고도 쓰고 또는 한자로 표기하면 한이라고도 씁니다. 칸이라든가 간이라든가 한은 다
우리 발음이지 이것이 중국 발음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몽골의 발음은 아닙니다. 몽골은 자기들의 글씨가 있었죠.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장 회의에서 우리들의 우두머리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이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태무진이라고 하죠. 몽골의 글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칭기스고 이것이 칸이라고 해요. 우리 글자로 한국어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한자로 표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간으로 표기하고 어떤 때는 한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중국 발음은 같겠지만 이것을 우리 발음, 한국어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상 세계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몽골이죠.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은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방으로 뻗쳐진 나라예요. 그래갖고 단숨에 러시아까지 영토를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징기스칸은 자기 네 아들에게 땅을 나눠주죠. 그래갖고 제일 처음에 확장했던 가장 서쪽으로까지 확대됐던 이 땅을 장남에게 주고, 그 이름이 킵차크입니다. 장남에게 준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킵차크 한국이라고 할 때 이 한은 이 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킵차크 한국이다, 차카타의 한국이다, 오토의 한국이다, 일한국이다라고 하는데, 이 한국은 바로 칸의 나라란 뜻이에요. 코리아란 뜻이 아닙니다. 칸의 나라란 뜻이에요. 그래서 장남은 이쪽을 차지하는데 이곳이 킵차크 한국이고, 장남이 징기스칸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장손에게, 장남의 맏아들 장손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은 차카타이, 둘째 아들 이름이 차카타이예요. 그래서 이곳을 차카타이 한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오고타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오고타이 한국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칸의 나라란 뜻입니다. 코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곳은 일한국이라고 하는데, 이 일한국은 손자가 차지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복종이란 뜻이라고 그래요. 즉, 나의 나라의 뿌리는 몽골이다. 그래서 아들들은 칸의 나라지만 손자는, 내 나라는 바로 몽골에 속한 나라다 라는 의미에서 복종이란 뜻이라고 그래요. 일이라는 게. 그래서 스스로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제후의 나라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영토를 더욱 확장시킨 것이 바로 쿠빌라이 칸이죠.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은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남송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계속 정복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교역이 중요하니까 실크로드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고 정복한 나라의 기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티벳이죠. 티벳의 불교, 옛날에는 이것을 라마교라고 했는데, 라마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베트 불교를 밀교라고도 해요. 밀은 몰래란 뜻이죠. 몰래. 밀서, 밀사, 밀약, 몰래란 뜻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을 직접 전수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마, 스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라마교라고 불렀는데, 한때는 라마교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것은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티베트 불교라고 부릅니다. 이 티베트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 다음에 점령한 영토가 매우 넓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등용했는데 주로 누구냐? 그 당시 아랍 문명을 받아들였던 곳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러면서 중세시대는 아랍의 문명이 가장 발달됐다 그랬죠. 그래갖고 그들의 천문학, 수학, 역학 이런 것들, 의학, 화학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외국인을 많이 등용합니다. 이들은 눈의 색깔이, 눈동자의 색깔이 누구는 푸른색, 누구는 약간 회색, 그래서 이들을 색목인이라고 부릅니다. 목, 눈목자죠. 눈에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색목인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중앙아시아 사람들, 즉 아랍의 문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는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요한의 나라와 함께 이 아랍을 협공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 이 엔리케 왕자는 요한 왕을 찾아서, 그 당시 오스만 터키로 막혀 있었으니까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고 그 요한 왕을 찾으려고 했던 거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혀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하는 거죠.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마르코 폴로죠. 이 마르코 폴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원나라에 들어가서 원나라에서 벼슬까지 합니다. 그랬다 나중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겪은 것을 적은 그 내용이 바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죠. 지금 이 그림은 마르코 폴로가 쿠블라이 칸을 알현하는, 왕을 뵙는 것을 알현이라고 합니다. 쿠블라이 칸을 알현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이들은, 유목민족은 이동하며 살기 때문에 늘 막사를 갖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자기의 신하를 뭐라고 하느냐? 막사의 관료이기 때문에 막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막부 시대가 있었죠. 예, 전쟁 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막이라는 것이, 막사가 들어가면 이것은 전쟁 중 또는 유목민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몽골은 그 계급을 네 수로 나눕니다. 첫 번째 계급은 몽골인, 두 번째 계급은 바로 중앙아시아의 생목인, 세 번째 계급은 중국인 중에 일찍 원나라에 귀순한 중국인들과 고려인들. 그래서 이 고려의 왕이 쿠빌라이
지지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왜냐면 만나가지고 딸을, 공주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마라는 건 왕의 사위란 뜻이에요. 사위. 그래갖고 부마국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고려의 왕은 황족으로 대접을 받아요. 황제의 가족으로 대접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제국에 대한 발언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말의 역사를 보면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이 있는데, 이 충은 충성이란 뜻이죠. 누구에 대한 충성이냐? 원나라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왕의 칭호 중에 충자가 들어가면 바로 원나라의 지배를 세게 받던 시대를 의미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충렬왕이 왕이 되었었는데 그 아들인 충선왕입니다. 충선왕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왜? 황족이잖아요. 충렬왕의 주선으로 그 아들은 원나라의 부마가 됩니다. 황족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분이 있다가 다시 밀려났던 충렬 아버지가 다시 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충선왕은 다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왕이 되는데, 충선왕은 원나라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충선왕에게 왕의 왕위를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충선왕은 계속 원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됐다가 다시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부마였기 때문에, 원의 부마였기 때문에 권력이 막강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명교체기,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그 시기, 아직 원이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명이 점점 힘을 얻고 있었어요. 이런 교체기에는 원보다는 명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영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명에서 이렇게 이름을 줘요. 공손히 나를 섬기거라. 그래서 왕의 이름이 충에서 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자가 들어갔다는 얘기 뭐냐? 명이 내린 칭호라는 거예요. 황제나 왕이 내린 호를 시호라고 합니다. 어려운 한자가 너무 많죠. 근데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어차피 나오고 익게 되는 낱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몽골 제국에서 중요한 두 칸은 징기스 칸과 쿠빌라이 칸인데, 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유목민족에게 있어서는 황제와 비슷한 것입니다. 황제. 다르게 얘기하면 우두머리, 즉 왕은 간 또는 한이지만 이들을 통솔하는 더 위의 우두머리는 대칸이라고 있습니다. 대칸, 클 때자를 써서 대칸. 이 대칸이 바로 황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왕과 황제 칭호가 나오니까 이번에 왕의 칭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신라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왕이란 말은 어디서 오는 거냐? 천이고 하늘이고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면 인간이 태어나요. 환웅이 웅녀와 만나서 단군이 태어나죠. 그래서 천지인인데 이것을 연결하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글자가 무당무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누구죠? 하늘의 명령을 땅으로 전달하고 땅의 소원을 하늘에 비는 바로 무당입니다.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라에서는 처음에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렀느냐? 거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간이 뭐예요?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즉 거서간이라는 것은 족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로국 이전에 또 뭐라고 불렀는데 육부족이 합쳐져 가지고 신라라는 나라의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시기에 족장, 이것이 바로 거서관입니다. 이때는 한글이 아니라 당시에 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음만 따지면 됩니다. 음. 소리만 따지는 거예요. 뜻은 무시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차차웅으로 바뀌는데 이 차차웅은 뭐냐? 자, 이렇게 허수아비, 지피라든가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를 재웅이라고 합니다. 재웅. 그래서 보면 이 재웅에다 이름을 쓰고서 여기를 이제 바늘로 꼽죠. 그러면 이제 심장에다 꽂으면 심장이 약해졌고 죽게 되고 뭐 이런 주술의 대상, 주술의 대상이 되는 주문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인형을 재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웅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은 신라 말에 등장한 처용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인데 처용의 얼굴입니다. 이 처용은 페르시아 사람으로 봐요. 지금 코라든가 턱을 보면 그리고 눈을 보면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중동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페르시아라고 했는데 요즘은 오만 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주장을 할 때는 그 뒷받침의 근거가 있느냐를 따져야 되고 그 근거가 사실인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장과 결론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결론만 기억하면 나중에 이 결론이 바뀌게 되면 이 결론은 이전에 알았던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를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그래서 답이 뭐예요? 그런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 이전에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그 근거는 사실인가를 따지는 훈련이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공부라는 진짜 이유여야 합니다. 처용인데 이 재웅이라든가 처용은 음이 비슷하잖아요. 이때 왕을 뭐라고 불렀냐? 차차웅이라고 불렀는데 차차웅, 재웅, 처용은 다 같은 낱말로 봅니다. 즉 주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차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술사가 우두머리가 됐던 시기임을 의미하는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라에서 우두머리의 칭호가 뭐로 바뀌냐? 니금으로 바뀌는데 니는 이입니다. 이빨. 이의 금.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를 뽑는데 옛날에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지식이 많은 자는 누구냐?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로사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을 우대하는 경로사상이 등장하는데
이때 그러면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은지를 갖고 우두머리를 뽑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이빨로 눌러요. 그러면 2의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2의 개수로, 즉 가장 나이 든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니사금인데 지금으로 표기하면 니금이 되는 거죠. 니금. 이 니금이 지금의 임금이 된 겁니다. 임금. 그래서 임금이란 말은 여기에서부터 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한 칭호가 뭐냐? 마립간입니다. 마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입니다. 말이. 말이. 마리는 머리란 뜻이에요.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족장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그래서 마리에서부터 온, 머리에서부터 온, 머리에서부터 온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란 칭호로 바뀐 거죠. 왕이란 칭호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습을 하는 중앙집권 국가였다는 뜻입니다. 세습은 처음에는 형제 세습이었어요. 형에게서 동생에게로 왕위가 물러가는데 중앙집권이 되면서 권력이 왕에게 다 몰리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왕위가 넘어갑니다. 이 왕이란 칭호를 공식적으로 쓴 것, 즉 중앙집권화가 된 왕은 지중왕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나라를 서라벌이라고도 불렀죠. 서라벌, 원래는 셔벌입니다. 세벌이라고 하는데 세는 동쪽이라는 뜻이고 벌은 벌판입니다. 그럼 이 나라의 동쪽 벌판이 어디냐? 지금의 경주죠. 경주를 가리키는 말이 세벌인데 한자로 쓰니까 서라벌이 되는 겁니다. 또는 사로라는 의미였죠. 사로. 세벌, 사로. 그래서 사로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기말치 때 밖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이상한 닭소리가 들려서 다음날 아침에 신하가 나가보니까 나무에 닭이 한 마리 앉아 있다가 가까이 하니까 날아갔는데 거기에 닭이 앉았던 자리에 황금괴짝이 있어서 황금괴짝을 여니까 거기서 알이 6개가 있었는데 육부족을 의미하죠. 그 알에서 깨어나온 아이가 바로 기말치다라고 하는 기말치 설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 신라라는 이름으로 통일됩니다. 이 신라라는 나라는 덕과 업적이, 왕의 덕과 업적이 나날이 새로워져서 사방 동서남북 즉 온 세상을 망라한다. 다 하나의 그물로 덮는다.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까 처용은 주술사 무당이라고 그랬는데 무당. 이 처용이 주술적인 능력 때문에 그 다음부터 돌림병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용가라고 하는 노래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고문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셔블, 서울, 셔블, 세벌, 아까 경주라 그랬죠? 그 셔블에서 서울이란 말, 즉 수도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용가가 역신, 전염병 귀신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전염병이 돌면 신라는 모두 다 대문에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붙였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왕실에 전염병이 돌면 처용의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이 처용무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음양과 오행사상, 즉 성리학의 나라죠. 그래서
원래는 처용 혼자 춤을 추었을 텐데 이렇게 오행에 따라서 5명의 척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자, 북쪽은 무슨 색? 북쪽은 오행으로 수, 색깔은 검은색. 중앙은 토, 황토색. 남쪽은 화, 붉은색. 서쪽은 목, 푸른색. 동쪽은 목, 푸른색. 서쪽은 금, 백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방색이에요. 5가지 색깔. 5가지 방위에 따른 색깔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방에 중앙이 하나 더 들어가면 오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방, 요 5가지 색깔을 오방색이라고 하고, 오색 찬란하다라고 할 때 그 오색은 바로 오방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의 간략한 역사를 보겠습니다. 1271년에 원을 표방한 몽골 제국은 1368년에 다시 초원으로 패퇴합니다. 패배하여 물러가는 것이죠. 원래 유목민족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풀이 있으면 그곳이 나의 고향이다 라고 하고,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민족이죠. 매우 짧습니다. 그 중에 징기스칸 때부터 시작해서 쿠빌라이 칸 때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죠. 그런데 차지하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디냐? 일본. 왜?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은 바다에 약해요. 물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일본 정벌을 2차례 시도하지만 결국 그때마다 망하는데, 그 전에 원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말을 대량으로 키웁니다. 일본 정벌에 나섰다가 그때마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태풍을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신풍, 일본 발음으로 카미. 카미라는 건 가미, 고마, 게마, 게마고원, 고마, 이것들이 다 신이란 뜻입니다. 카제는 바람. 그래서 신이 도와준 바람이다. 그래서 신풍이라고 하는데 일본 발음으로 카미카제다. 그러면서 이때 일본은 막부 정권이었습니다. 즉 장수들이 권력을 장악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 정벌은 실패하는데, 그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키웠던 말이 있죠. 그 원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총이지 않습니까? 말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긴 털인데, 말의 갈기와 꼬리에 있는 털, 그것이 말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갓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갓은 말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려 말에 시도돼 가지고 조선 시대에 일본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정복하지 못한 나라 어디냐?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을 정벌하러 갔는데 그 베트남에 아주 탁월한 장수가 있었어요. 쩌농다오라고. 그 한국의 이순신 장군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전법과 용맹했고 전법에 매우 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쩌농다오 장군이 사용했던 게릴라전, 정규군대가 아니라 나눠져 가지고 치고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함정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을 월남전에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베트남은 그 외세의 지배를 받은 기간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베트남전 당시에도 끝까지 그 세계 제일의 막강한 나라 미국과 전쟁을 해서 결국 미국을 쫓아냈죠. 그때 사용했던 전술, 이것은 상당 부분 전홍다오 장군의 전술에서 이어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기 위한 싸움, 늘 그렇죠. 이것이 있는데 핵심은 뭐였냐? 몽골 고유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과, 그러려면 도시에 거주하는 게 아니죠. 초원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수는 정주민족, 기와집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사는 이런 한족 문화에 동조하는 이 둘 사이의 갈등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황실의 사치가 극심했죠.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중동, 인도 이런 나라에서 그 아주 비싼 고가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티벳에서 생겨난 불교, 이것을 라마교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여기에 엄청난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집회를 세계 최초의 집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회라기보다는 약속 어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표죠. 수표. 그래서 이걸 갖고 오면 뭘 준다라고 하는 수표인 겁니다. 지폐를 남발했어요. 남은 넘칠 남자입니다. 자, 홍수가 나면 뚝방 너머로 물이 넘어가는데, 그래갖고 거기에는 물에 잠겨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범람원이라고 한다 그랬죠. 범람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물이 채워지는, 물이 남아있는 평원, 들판, 이것이 범람원이죠. 그 다음에 직권, 맡은 직책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데 자기 권한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직권 남용이라고 하죠. 권력을 남용해서 넘쳐서 사용하는 것이 남용이고, 남벌, 우리나라는 그 60년대까지도 민둥산이 많았어요.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땔감이 필요하니까 나무를 베어다가 뗀 거죠. 그래서 산에 나무가 없는, 풀밖에 없는 민둥산이 되어버렸는데, 지나치게 벌목하는 것, 남을 자르는 것, 이것이 남벌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발행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엄청 생기죠. 그래갖고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또 황하의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륵세상을 표방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요. 건은 수건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군을 구별하는 표시겠죠. 그래서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데, 삼국지에 보면 유비, 조조, 손권, 이 삼국지, 여기 보면 황건적의 난이 있습니다. 황은 누르황자죠. 그래서 머리에 누런 수건을 메고 있기 때문에 황건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미륵세상은 뭐냐? 세상은 고해죠. 고통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5억 9천년 뒤에, 5억 9천만 년 뒤에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세상을 미륵세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표방한, 표라고 하는 것은 명찰표, 표식처럼 납작한 것을 표라고 해요. 방이라는 건 나무에다가 붙여놓는 겁니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글씨 써서 붙이는 것이 표방이에요. 예를 들면 토끼 잃어버리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걸 전봇대에다 붙여놓죠. 표는 종이처럼 얇은 걸 얘기하는 거고, 방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무가 아니라 종이에 쓰긴 했지만, 그 표방하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방을 붙이는 거예요. 방을 붙이는데, 이 방을 붙이는 게 뭐냐? 요즘은 뭐예요? 현수막을 걸죠. 이렇게 현수막이라고 할 때 수는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막, 앞에서 막사가 있었죠. 천막. 수직으로 천을 늘어뜨리는 것, 이것이 현수막인데, 요즘은 이런 현수막이 별로 없죠. 다 이런 식으로 가로로 현수막을 붙여요. 사실은 수직이 아니죠. 수평이죠. 그래도 그냥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이 현수막을 플래카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 알파벳으로는 PLA입니다. 이 L을 한국어로 쓸 때는 리을로 표기해야 돼요. R은 리을 하나지만 L은 리을로 표기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션 할 때 이건 LA죠. LA. 그러면 이 원은 원래 제국이 되려면 차별이 없어야 제국이 오래 가죠. 하지만 이 원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분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4계급을 나눠서 몽골인이 당연히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생목인 어디라고요? 중앙아시아. 이들은 눈의 색깔이 있죠. 푸른색, 누구는 약간 연두색, 누구는 회색, 이렇게 눈동자의 색깔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목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아랍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과학, 그 다음에 실생활에 매우 능통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행정 실무를 담당시켰습니다. 유목민족은 글을 쓰거나 관리를 하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한인인데, 중국 사람인데 일찍 항복한 사람들은 3번째 계급이었고, 고려인도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한 남송으로 내려왔었죠. 한족은 제일 아래 계급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한문학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관직이 막혀버리잖아요. 벼슬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때 대중문화가, 남송시대 때 대중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게 원곡이라는 것인데, 원나라의 희곡이란 뜻이죠. 희곡. 요즘으로 얘기하면 오페라, 뮤지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곡에는 노래가 들어가고 대사가 들어가고 지문이 있다는 거죠. 희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문이죠. 지문이란 글로써 등장인물의 몸짓과 동작을 지시하는 내용, 이것이 지문입니다. 연극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꼭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이 원곡이 바탕이 돼서 중국의 전통 연극이라고 하는 경극, 앞에서 항우의 패왕별희라고 하는 사진을 봤죠. 그것이 경극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홍건적의 우두머리인
주원장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건국해요. 그러면서 이 북송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원장이 이 아랫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북벌을 합니다. 벌은 7벌자예요. 이것은 오른쪽은 창과자입니다. 왼쪽은 사람이 인이에요. 그래서 창으로 사람이 쳐내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벌이죠. 벌목. 지나치게 베어내는 것은 남벌.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면 물이 벌자가 됩니다. 문벌 귀족할 때, 재벌, 문벌할 때 그 벌자입니다. 패퇴란 건 패배하여 물러나는 것이죠. 패퇴. 그럼 몽골 제국 원나라의 세계사적인 의미는 뭐냐? 팍스 몽골리카입니다. 몽골에 의한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기억합니까? 예, 로마가 워낙 힘이 세니까 전 세계가 로마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지된 평화, 그것이 팍스 로마니카인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미국이 가장 힘이 센 나라고 미국의 눈에 벗어났다가는 피를 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때 전 세계에서 전쟁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안전해지니까 동양과 서양 사이의 교류가 폭발을 합니다. 대폭발을 빅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다를 통한 무역, 그리고 이것은 육지에서의 무역입니다. 그래서 동서무역로가 실크로드 쪽과 해상 실크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참제를 실시했죠. 역이라는 게 뭡니까? 매 25내 30km마다 왜 말이 계속 달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역참을 설치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자, 관리들은 마패를 갖고 있죠. 말이 한 마리, 두 마리, 5마리, 6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병졸들이 역졸인데 졸개. 마패를 제시하면 말을 갈아주고 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역, 부산역 할 때 이 역자를 씁니다. 왜? 여긴 지금 말마자가 들어갔죠? 말 대신 지금 기차로 바뀌긴 했지만 그냥 이 역자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기지란 뜻이에요. 기지. 그래서 이렇게 역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패자라고 하는 것은 마패, 호패처럼 납작하고 얇은 나무나 쇠로 만든 것, 이것이 패입니다. 마패. 이것이 신분증이에요. 그러면 지금 팍스 몽골리카에다가 이렇게 말과 신분증 이런 제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허락받은 자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마르코폴로, 그 다음 아랍의 유명한 여행가 이븐 바투타, 그리고 마르코폴로를 뿐만 아니라 가톨릭 선교사들이 원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원의 수도에 이 가톨릭 선교사들도 많이 거주했어요. 그 다음 아까
역참이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역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역마, 그 말을 관리하는 것이 역인데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것을 서울역, 부산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암행어사, 암행어사란 몰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몰래 다니는 사람이죠. 임금의 명령을 받은 벼슬아치예요. 암행어사.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마패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발이 있습니다. 파벌이라는 것은 이 거리마다 계속 급한 전가를 하는 사람, 그 일을 맡은 사람이 파발이고 그 말을 파발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마다 계속 말을 타고 계속 급하게, 예를 들면 전쟁이 터졌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파발인데 옛날에 파발이 있었던 곳이 어딥니까? 구파발이죠. 옛 구자를 써서 옛날에 파발이 있었던 곳 구파발입니다. 은평구에 있죠? 서울시 은평구. 그 다음 세계사적인 의미 두 번째는 지식과 기술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자, 종이는 그 전에 종이는 그 전에 이미 유럽을 건너갔지만 그 뒤에 나침반과 화약과 인쇄술이 아랍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유럽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바로 나침반과 총을 들고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유럽은 이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이 유럽의 문명이 다시 원으로도 동아시아로도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슬람 천문학. 당시 중세시대 때 가장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던 것은 이슬람이에요. 유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천문 관측을 통해서 역법, 역은 달력이죠. 달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달력을 수시력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 이 수는 줄 숫자예요. 시간을 준다는 게 뭐냐? 때를 알려준다는 거죠. 왜 천자라고 합니까? 하늘의 아들이니까. 그럼 하늘의 아들은 천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계절, 천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달력은 천자만 만들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달력 원래는 못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달력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시력은 원래 원나라의 학문이 아니죠. 이슬람 학문입니다. 이슬람의 천문학의 토대 위에 만들어진 것이 역법인데 이것을 회회력이라고 합니다. 회회, 돌회자지만 외국어의 경우에는 뜻과는 관계없어요. 음만 빌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회회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발음으로 이렇게 쓰죠. 회회교. 그래서 그 다음부터 회회의 종교, 즉 이슬람교죠. 그래서 우리는 회회교를 회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럽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은 오스만 터키가 이스탄불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탄불 동로마에 있던 학자들이 넘어가죠.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그래서 유럽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에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것이죠. 콘스탄티노플. 그런데 오스만 터키가 차지하고 나서 이 도시의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천문학이라는 건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해와 달,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그 중에서도 5개의 별, 화수목금토, 화성, 수성, 목성 이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그 안경 렌즈를 만드는 사람이 망원경을 발명하는데 그것을 갈릴레오가 더욱 개량해서 원래 망원경은 3배 크기로 확대돼서 보인다는데 갈릴레오는 이것을 20배 크기로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이 갈릴레오 이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하면 악마의 꼬임에 빠져서 그래갖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 하고 상상한 것이다라고 앞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면했던 거죠. 그런데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관찰을 했습니다. 훨씬 더 천문학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재판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계속 갈릴레오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시켜가지고 도망다니다가 20년 가까이 도망다니다 도저히 지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종교재판소에 자진 출두해서 내가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천동설이 맞는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했다는 얘기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사실은 아니라고 하대요. 어쨌든 이 이슬람 천문학의 토대 위에 다시 유럽의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더욱더 천문학을 발전시킨 것인데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때 아직 이쪽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슬람 회회력을 토대로 칠정산을 만듭니다. 그럼 7개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시간을 따진다는 건데 이 7개가 뭐냐? 음과 양입니다. 음은 달이고 양은 해죠. 그리고 오행이 뭐죠? 화수목금토, 화성, 수성, 목성, 토성 이겁니다. 그래서 이 7개가 일주일의 명칭되죠. 일월, 화수목금토. 그리고 절기를 따집니다. 자, 봄은 절기라는 건 음력으로 따지는 건데 봄은 언제부터죠? 네, 입춘부터 봄입니다. 여름은 입하, 가을은 입추, 겨울은 입동부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입추는 2월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상, 절기상 2월부터가 봄인 겁니다. 양력 2월부터. 음력으로는 1월이고. 그래서 음력으로 따질 때는 1월, 2월, 3월이 봄, 4, 5, 6이 여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회력이나 수시력은 문제가 있어요. 왜? 이게 기준이 회회력인 기준이 바그다드 이쪽이거든요. 중동이에요. 이쪽은 북경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위도가 다르고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맞죠. 그래서 만든 것이 앙부일구예요. 부는 가마솥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산은 거기는 산이 가마솥처럼 이렇게 파여 있기 때문에 가마솥처럼 이렇게 파여 있기 때문에 그 산의 이름이 부산인 겁니다. 그래 그 도시 이름이 부산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구는 이것은 그림자 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금을 긋죠. 그런데 금이 직선이 아니에요. 곡선입니다. 왜 곡선이죠?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표현하려면 그 구를 평면으로 옮기려면 이렇게 곡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끝자리가 현재 계절기와 낮과 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밤이 자시고 한낮이 오십니다. 그래서 자시는 북쪽이고 오시는 남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도를 좌오선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좌오선. 좌오선은 경도란 뜻이에요. 세 번째 세계사적 의미는 뭐냐? 글로벌 경제망을 구축했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교초라는 돈, 이게 최초의 지폐라고 해요. 종이로 만든 돈이라는 뜻이죠. 화폐는 교환의 수단이 되는 건 다 화폐인데 화폐는 동전이 있고 지폐가 있는 겁니다. 왜 동전이에요? 처음에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리 동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표 중에 약속 어음에 해당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법에서 정한 화폐라는 거죠. 그럼 근대 세계라는 건 뭐냐? 바로 동서 간에 글로벌 경제망이 구축되는 것이 근대 세계예요. 그것이 바로 모태다. 자, 아기가 태어나려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태반에 정착하면 탯줄로 연결돼서 어미로부터 엄마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라는 건 무엇이 자라나는 터, 기반이란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이가 그 종이 쪼가리인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그래서 교초는 약속어음처럼 이걸 가져오면 굴이나 은으로, 즉 지금 우리의 약속어음은 돈으로 바꿔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즉 전 세계가 화폐 경제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문화, 다종교를 인정했어요. 개방성이 높았죠. 뒤에 가면 처음에 계급은 넷으로 나눴지만 뒤에 가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재정과 나라 살림, 돈 회계, 행정에 밝은 중앙아시아 무슬림, 이들이 뭐라고요? 생묵인이죠. 기독교인, 유럽에서 온 기독교인, 다 생묵인입니다. 이들을 고위직에 대거 등용해요. 올립니다. 그러면서 종교도 다양해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 중에서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것,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래서 이단으로 몰렸던 요한 왕과 관련이 있는 그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티베트 불교죠. 도교, 모든 종교에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라마라는 건 스승이란 뜻인데, 라마, 스승인데,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몰래 전해주죠. 그래서 몰래 밀자를 써서 밀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부처보다도 스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에서도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스승을 숭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편견이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라마교라고 하지 않고 티베트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의 문화가 한국 문화에 영향을 주죠.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게 성리학인데
성리학인데, 이것이 들어오게 된 것은 고려 때 안향이라는 벼슬아치가 원나라에 들어와 있는 성리학을 연구를 해서 고려 말 때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친 것이고, 이들이 바로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되는 거죠. 사는 글 공부하는 선비이고 학자이고, 대부라는 건 높은 벼슬이죠. 그래서 고려 말 조선 초에 이성계, 최영,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다 성리학을 공부했으면서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대부라고 했는데 언제 나타난다고요? 고려 말에.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을 신진, 새롭게 등장하는 사대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선의 통치 이념이 돼요. 그러면서 양쪽 나라 사람들이 서로 또 교류를 하니까 몽골의 풍습이 고려 조선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몽고풍이라고 하고, 반대로 고려의 풍습이 원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을 고려양이라고 한다. 양은 양상,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나라는 막걸리 같은 탁주가 있었지 소주는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소주골이죠. 골이 두 개를 이어요. 그리고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불을 떼면 막걸리라든가 술, 도수가 낮은 술이죠. 그것이 증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위에 물을 여기다 담아두거든요. 그럼 여기에 물방울이 맺히면서 요 골이, 소주 골이 이 코 부분으로 흘러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소주입니다. 그래서 이 소는 태울 소자를 써요. 지금 참이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주가 아니죠. 주정을, 알코올 성분을 물에다 섞은 겁니다. 소주가 아니에요. 소주라고 하려면 안동소주 같은 것이 소주입니다. 이게 원나라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만두, 쌍화점에 쌍화 사러 가고 신된 회회아비 내 손목을 쥐어이다. 회회아비는 당시 고려시대에 개성 쪽에 들어와 살던 이슬람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만들어서 팔던 것이 만두였습니다. 그 만두가 바로 쌍화입니다. 그 다음 육포. 예. 이것은 이제 말이 죽거나 이러면 그 고기를 잘라서 말 엉덩이에다가, 말을 타고 갈 때 엉덩이 밑에다 깔고서 가면 그것이 계속 눌려서 말과 사람의 엉덩이 사이에 계속 그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납작해지죠. 그것이 육포입니다. 그 다음 결혼할 때 전통 혼례 족두리를 쓰고 연지와 곤지를 하죠. 이것이 몽골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왜 붉은색을 하느냐? 귀신은 검은색이죠. 죽은 것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는 검은 옷을 입잖아요. 그럼 죽음을 이기는 게 뭐냐? 살아있는 것인데, 살아있는 것의 대표가 바로 흐르는 붉은 피죠. 그래서 붉은색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연지와 곤지를 찍었던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은 몽골 넓은 초원에서 노래를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것이 바로 해금입니다. 깡깡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태평소, 짧아요. 대신 주둥아리가 크죠. 근데 이제 아유 그 학생 거 날라리야 이런 표현을 쓰는데, 태평소를 날라리라고도 하는데, 날라리의 뜻은, 이때 날라리의 뜻은 겉멋만 들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을 날라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원에서 들어온 것이 목화씨죠. 이게 목화죠. 그럼 이게 이제 이 목화를 따서
이걸 실로 만들어서 옷감을 짜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면화입니다. 면화. 그래서 목화로 만드는 것이 면이에요. 문익점이 붓뚜껑에다가 숨겨서 들어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겨울에 추운데도 입을 옷이 없어요. 왜? 보통은 마로 만든 삼배를 입었거든요. 뭐 귀족들은, 양반들은 다른 도톰한 것들을, 예를 들면 뭐 털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껴입었겠지만 일반 상민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가 들어와서 솜이 들어오면서 겨울도 따뜻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문익점은 그 당시 원날에서 이 목화를 재배하면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던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화를 다른 나라에 재배하는 것을, 씨를 가져가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여기 보면 씨가 여기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이 씨를 붓뚜껑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국립박물관 1층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지는 터란 뜻입니다. 경천사라고 하는 절터에 있던 10층 석탑인데, 돌로 만든 탑인데, 왜 10층이냐? 밑에를 바닥을 골고루 편편하기 위해서 되는, 이것은 기단이라고 합니다. 기단이에요. 그리고 몇 층이냐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지붕 모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그래서 10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한반도에 있는 석탑들은 3층이거나 5층입니다. 왜? 홀수는 양이거든요. 짝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는 짝수로 절을 하죠. 큰 절을 2번 하잖아요. 아니면 4번을 하거나. 우리 사회에서는 옛날부터 짝수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몽골은 원나라의 영향이죠. 티베트 불교. 여기서는 음양오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짝수 석탑이 있는 것이고, 이 짝수 석탑이라고 하는 것은 원나라 때 들어온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칸의 의미, 원의 세계사적 의미가 뭐냐 하는 걸 따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